자, 전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AD보드 상세 점검을 들어가기 전에 AD보드는 과연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즉, 동작 회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동작 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니터든 TV든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니터다, TV다, 그러면은 전원부 쪽인 SMPS 쪽과, 그죠? 영상을 만들어내고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AD보드는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가, 그죠? SMPS든 아니면은 AD보드에 구성되는 전자 소자들은 어떤 원리를 갖고 동작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수리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일단은 우리가 AD보드 상세 점검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플로우에 대해서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슨 강의를 들어갈 거냐면, 자, 이제 AD보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추정주区분을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가 특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들어가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AD보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AD보드는 뭐라고 그랬죠? AD보드는 어떤 영상을 1차 가공해내고 모든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전원을 여기서 공급하는 이런 회로를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 밑에 OSD 버튼이 있는데, OSD 버튼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어떤 신호들이 MCU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어떤 연산을 통해서 회로를 컨트롤해야지 우리가 뭐 인버터 아니면 백라이트가 켜지고 그 다음에 패널 쪽에 5V VCC가 공급되고 이런 동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첫 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OSD 버튼에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과연 제대로 트리거 신호가 제대로 발생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뭐 OSD 버튼의 분량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OSD 버튼에 각 단자 버튼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뭐 파워온 버튼도 있을 수가 있고, 브라이트니스, 그 다음에 화면 밝기 조정, 뭐 메뉴 버튼,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버튼에 3.3V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3.3V가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 AD보드는 아답터 방식의 12V를 인가하는 방식이죠. 자, 인가를 하게 되면은 이 커넥터를 타고, OSD 커넥터를 타고 이쪽에 파워 버튼 쪽에, 이 OSD 버튼 쪽에 보통 3.3V가 공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워 버튼에 3.3V가 공급되는데, 우리가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파워온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3.3V에서 0V로 떨어지는 트리거 신호가 발생이 됩니다. 그 트리거 신호가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여기 MCU 안에 있는 폼웨어로 들어가서 폼웨어가 연산을 하는 거죠. 자,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연산을 해서 뭡니까? 인버터를 기동할 수 있는, 또는 드라이버 보드를 기동할 수 있는 이네이블 신호와, 그죠? 패널 쪽에 5V 게이트를 열 수 있는, 5V를 열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그널을 이 MCU가 전달을 해서 패널 쪽에 5V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버터나 아니면 드라이버 보드 쪽에 이네이블 신호를 줘야지, 그죠? 줘야지 이제 인버터든, 그죠? 드라이버 보드든 동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온오프 트리거 신호가 제대로 발생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파워 버튼을 누르기 전에 OSD 버튼에 단자를 갖다가 여기를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놓고 측정을 했을 때 3.3V가 인가되는지를 보시란 말이죠. 그죠? 이게 인가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원 회로 쪽에 OSD 공급 라인 쪽에 전원 공급 라인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은 이 OSD 버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있던가, 아니면 OSD 버튼에 보면은 전압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저항 같은 게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칩 저항이라고 그러죠. 그 칩 저항, SMD 저항이 달려 있는데 그 칩 저항이 어떤 소송이 됐는가, 그런 분들을 먼저 살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안 달려 있고, 달랑 이제 이 케이블을 타고 들어와서 OSD 버튼만 쭉 달려 있는 게 보통 통상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 한 단자에다가 됐을 때 3.3V가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OSD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그죠? 3.3V에서 0전위로 떨어져 버릴 순간,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이 트리거 신호가 바로 이 OS 케이블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MCU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MCU 안에는 뭐가 내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폼웨어, 즉 운영체제가 내장이 되어 있다. 자, 온 트리거 신호를 가지고 파워 버튼을 눌렀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작업을 하자. 자, 인버터라든가 또는 이 드라이버 보드. 인버터는 뭐예요? CCFL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고, 드라이버 보드는 뭡니까? LED 바를 켜주기 위한 하나의 그 파워 서플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걔를 동작시켜주기 위한 이네이블 신호를 여기서 생성을 해서 이 케이블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죠? 여기 지금 PWM의 이네이블 단자에 그 신호를, 그죠? MCU에서 보내온 신호를 줬을 때 이 PWM 바로 그때 펄스 발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ED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12V를, 그죠? 이 PWM이 게이트에 온오프 신호를 줌으로써 뭡니까? 온오프 신호를 주면서 스위칭 작업을 하는 거죠. 스위칭 작업을. 그래서 바로 뭡니까? DC를 AC로 변환해서 승합을 하겠죠. 그래서 승합을 해서 이제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그죠?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이제 LED 바가 원하는 전류를 공급해서 LED 백라이트가 켜주게 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MCU가 바로 이런 그 PWM을 동작시켜주기 위한 이네이블 신호를 준다. 그죠? 그래야지 이 PWM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립스보드 쪽, SMPS 쪽은 틀리다 그랬죠? 220V 전원만 인가하면 PWM 자동 종고를 해서 펄스 발진을 해서 우리가 항상 2차 측에 5V, 12V가 나온다. 그래서 모니터 쪽의 립스보드는 SMPS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TV 쪽은 틀리죠. TV 쪽은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했죠. 자, 전원을 집게내면 5V 밖에 안 나오죠. 그죠? 우리가 파워 버튼 눌렀을 때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PFC하고 공진 회로가 동작해서 우리가 2차 측에 12V, 24V, 33V 공급해서 우리가 TV가 동작하게 된다. 근데 이제 모니터는 좀 전력이 조금 먹히다 보니까 그런 부가 회로가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SMPS 쪽의 PWM하고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보드의 PWM은 동작 원리가 틀리다. 그죠? 왜냐면은 립스보드 쪽, 그 SMPS 쪽은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VCC 전원만 들어가면 PWM 동작을 하지만 인버터라든가 아니면 드라이버 보드는 바로 MCU로부터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가서 이네이블 단자에 공급이 돼야 이 PWM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위칭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FED 드레인에, 이 드레인에 12V만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12V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은 어떤 게이트에 여기서 온오프 시그널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런 온타임과, 그죠? 오프타임과 온타임, 오프타임 이렇게 줘야지 얘가 드레인에 걸리는 12V를 스위칭을 해서, 그죠? DC를 AC화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맥류성의 어떤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직류로 최종 부하가 못 쓰다 보니까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그죠? 여기 콘덴서를 통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요 코일과 LC 필터를 통해서 2차 측에 필요한 전원을 만들어낸다. 그런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PWM은 동작하려면 뭡니까? MCU로부터 이네이블 신호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파워온 버튼, OSD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3.3V에서 누르는 순간 이게 0V로 떨어진단 말이죠. 이 트리거 신호가, 그죠? 트리거 신호가 이 케이블을 타고 어디로, MC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트리거 신호라는 건 뭐라 그랬죠? 동작 시점을 알려주는 어떤 시작 신호 알려주는 신호다. 그죠? 그걸 트리거 신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0.2V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우리가 온오프 트리거 신호는 정상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동영상으로 볼게요. 자, 일단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버튼을 누르지 않고 쟀을 때는 항상 3.3V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르는 순간에 뭡니까? 0V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게 바로 트리거 신호다. 그죠? 이 신호를 가지고 MCU가 인식을 하는 거야. 사용자가 파워 버튼 눌렀네. 야, 그럼 우리 이네이블 신호 생산하고 패널 쪽에 5V를 공급해주는 그쪽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트리거 신호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측정을 좀 해보시고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신호가 안 가겠죠. 그죠? 문제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AD 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립스 보드, 즉 SMPS하고 틀린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바로 수정 발진자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 발진자라는 게. 이 수정 발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수정 발진자, 즉 크리스탈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피아노 학원에 이제 그 피아노를 배우러 가면 우리가 막바로 연주시키는 게 아니죠. 바로 뭡니까? 그죠? 메트로놈이라는 똑딱이라는 걸 틀어놓고 똑딱똑딱 4분의 3박자에 맞춰서 그래 연주를 하게 되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정 발진자다. 전자회로는, 특히 AD보드는 전자소자들은 자기 혼자 동작을 못합니다. 즉 이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에서 공급한 이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AD보드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AD보드를. AD보드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게 AD보드잖아요? 그죠? 이런 소자들이, 뭐, 메인 전원부라든가, 뭐, 이 스케일러라든가, 아니면 뭐, MCU라든가, 이게 다 정상이라도, 여기 지금 이거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정 발진자가 정상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뭡니까? 그죠?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도 동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얘의 이 클락에 자기의 동작 신호를 써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회로에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이라는 수정 발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전자회로에는, 그죠? 뭐 시계도 들어가 있고, 우리 지금 데스크탑 메인보드에도 들어가 있고, 뭐 세탁기, 뭐 심지어는 뭐 이런 데 다 이 크리스탈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얘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거다. 이 크리스탈을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했냐면, 일단은 어떤 수정 있죠. 우리 지금 그 광석이죠. 수정도. 수정을 어떤 일정한 크기로 각도로 잘라서 그 양쪽에 전극을 붙여서 전원을 공급했더니 일정한 주파수가 나오더라. 그죠? 그런 걸 발견한 거죠. 그죠?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단에다가 전극을 붙여서, 그죠?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어떤 거는 12메가, 어떤 거는 뭐 25메가, 어떤 건 14.318메가, 어떤 거는 32.768kHz 메가, 킬로헬스, 이런 식으로 그 고정 주파수의 어떤 수정 발진자, 즉 크리스탈 만들어서 요렇게 고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지금 이 AD 보드는 14.318MHz의 고정 주파수를 내는 수정 발진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로를 설계한 사람들이, 나는 지금 내 이 소자는 12메가에서 동작해, 25메가에 동작해. 회로를 설계한 사람에 따라서 이 수정 발진자는, 즉 크리스탈은 그 표기된 그 고정 주파수가 틀리겠죠. 그죠? 뭐 보통 뭐 AD 보드 25메가라든가 14.318메가를 많이 쓰죠. 그죠? TV 쪽도 또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수정 발진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소자가 정상이라도 이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이 정상이 아니라 그러면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회로는 동작할 수가 없다. 그죠?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사거리에, 그죠?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교통순경이 나와서 수기를 하죠.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만약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 차들이 서로 성급하게 차가 부닥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서 사고 나겠죠. TV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탈이 더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TV 같은 경우는 좀 뭡니까? AD 보드, 모니터 AD 보드에 비해서 TV AD 보드는 부가 회로도 많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필요한 어떤 그 크리스탈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크리스탈은 고정이라고 그랬죠, 주파수가. 그러니까 이제 TV 같은 경우는 저거에 비해서 AD 보드에서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크리스탈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여기도 하나가 있죠. 여기도 하나가 있지. 여기도 하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동작을 하기 위한 이 각 소재에 쓰는 그 크리스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개 적용하는 게 있어요. 3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리죠. 좀 복잡하죠, 좀. 왜냐면은 TV 같은 경우는 이런 불가회로들, 뭐 HDMI, 뭐 컴포넌트 단자, 튜너, 그 다음에 적외선 포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회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수정 발진자가 더 들어갈 수는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정 발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크리스탈의 동작 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자회로를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죠? MCU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한다면, 그죠? 이 AD 보드에 들어있는 이 크리스탈은 뭡니까? 이 소자들이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 역할,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MCU 역할도 중요해요. MCU 폼웨어이죠. 운영체제도 중요하지만 이 크리스탈은 어떻게 보면 얘보다 상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얘가 동작했는데 얘도 아무것도 동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같은 데도 이렇게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는데 메인보드는 AD 보드에 비해서 무지하게 복잡해 있죠. 그죠? 회로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수정 발진자라는 게 14.318의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요 밑에 칩이 하나 있는데 이게 클럭 제너레이터예요. 클럭 제너레이터가 14.318의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내부의 주파수 분할을 거쳐서 CPU가 필요한 클락, 그죠?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필요한 클락, 그죠? 또 노스브리지가 필요한 클락, PCI가 필요한 클락, 뭐 이런 클락들을 여기서 만들어서 이 클럭 제너레이터에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 개 달기가 뭐하니까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 메인보드에서는 또 메인보드나 노트북 메인보드 있는 데서는 이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게 또 새로운 소장 하나 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클락을 제공을 해줘서 어떤 소자들이 정상 동작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크리스탈의 표기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SMD 타입하고 리드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것들은 이 리드 타입을 많이 써요. 리드 타입을 이런 식으로 리드가 있는 거 그걸 많이 쓰죠. 그죠? 요런 거 이제 SMD 타입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근데 거의 리드 타입. 여기 표기만 그냥 읽으면 돼요. 이건 12메가 10이라고 써 있잖아요. 12메가. 얘는 24메가. 24.576메가, 14.318메가 이렇게 돼 있죠. 요런 것들은 좀 읽기가 좀 애매하죠. 요게 SC 뭐 300, 뭐 27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시트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요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읽기가 좋게끔 표기가 다 돼 있는데 이제 뭐 다른 통신기기 같은 데는 또 이런 것도 많이 써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소자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VC 전압이 공급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VC 전압이. 우리가 FET도 동작하려면 뭡니까? 스위칭 하려면, 그죠? 드레인에 12V가 공급돼야 된다. 또 PWM 동작하려면 뭡니까? VC 전압이 공급돼야 되겠죠. 크리스탈 역시도 소자이기 때문에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우리가 VC 전압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는 보통 VC 전압이 1.3V에서 2.2V 사이가 들어갑니다. 그죠? 1.2V 이하일 때는 크리스탈 동작이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당연히 12V 전원을 인가하고 크리스탈 한 단자를 찍어 보니까 1.678V가 나왔어요. DC 레인지로 맞춰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다면 뭡니까? 요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크리스탈의 VC 전압은 정상 동작하고 있더라. 일단은 첫 번째는 뭘 했죠? 우리가 온오프 트리거 신호가 제대로 MCU로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봤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다른 소자가 다 정상이라도 이 크리스탈, 즉 수정 발진자가 정상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전자회로는 죽은 거예요. 그죠? 저 소자가 정상이라도 얘 클락의 동작 신호를 실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측정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 들어왔어. 일단은 VC 전압이 정상이다. VC 전압만 정상이라도 공급된다 그래서 얘가 더 정상 동작할까요? 아니죠. 이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라든가 PWM 뭐니까 발진 소자들의 발진 소자들. 그죠? 얘가 문제가 VC 전압이 공급되더라도 정상 발진하지 않는다면 얘는 죽은 거란 말이죠. 그죠? 죽은 거예요. PWM도 VC 전압이 공급됐어요. 거기서 펄스 발진 안 한다 그러면 걔가 정상 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압도 지어야 되지만 이 발진 소자들은 오실로스코프로 반드시 파형 측정해야 됩니다. 파형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써야 된단 말이죠. 오실로스코프를. 자, 전원을 반드시 인강해야 되겠죠? 12V 전원을 인강하고 오실로스코프로 출력 파형을 측정했더니 바로 파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실로스코프에 따라서 얘가 14.318이 표기되는 경우 있지만 잘 표기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실로스코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이제 주파수 카운터라든가 아니면 크리스탈 테스터기를 써서 이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단 파형이 나오는 거 봐서는 그죠? 정상 출력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은 그러니까 크리스탈이라는 소자는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VC 전압도 체크해야 되지만은 이 발진을 하는 건 발진을 하다 보니까 그죠? 클럭을 출력하는 소자다 보니까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테스터는 전압을 재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인 오실로스코프를 우리가 비로소 이때 사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진을 하는 그런 소자들은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꾸 사용해보고 해야 돼요. 그죠? 자, 한번 그 동영상으로 볼게요. 자, 14.318에 뒤쪽으로 이 리드 타입이니까 뒤쪽으로 이 보드를 뒤집어야 되겠죠? 자, 여기다 잽니다. VC 전압이 지금 1.678V가 나왔죠? 그죠? 예. 일단은 우리가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죠. 자, 이제 뭐니까 오실로스코프를 써야 되겠죠, 이때. 그죠? 왜냐면 발진 소자들은 발진 파형도 우리가 해야 된다. 됐을 때 바로 이런 파형이 출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실로스코프를 쟀을 때.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발진 소자들은 VC 전압과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로 이 파형 측정을 해야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조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주파수가 14.318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오실로스코프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5H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조금 전에 표기명을 봤어요. 그 표기명에 14.318MHz의 그 파형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주파수 카운터라든가, 크리스탈 테스터기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탈 양부 테스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크리스탈 양부 측정 테스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얘는 뭐냐면 14.318MHz죠, 이죠? 요런 걸 갖다가 이건 일단 탈거를 해야 돼요. 탈거를 해서 여기 지금 크리스탈 삽입 커넥터가 있습니다. 여기다 꽂으면은 액정에 이 값이 여기다 출력이 됩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완성품보다는 요 키트를 팔아요. 해외 사이트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개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개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9V가 DC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고유 크리스탈이 갖고 있는, 그죠? 이 고유 주파수, 이 표기명과 같은 값이 출력이 되면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 양부 측정 테스터기가 이렇게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일단 측정을 해봤어요. 탈거를 해갖고 여기다가 커넥터가 있다 그랬죠? 그죠? 크리스탈 커넥터 삽입 측정, 이게 삽입을 하게 되면 14.318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크리스탈은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VC 전압이 들어가더라도 이 14.318메가가 아니라 뭐 20메가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얘는 뭐 용량 감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 안에 문제가 생겼다. 뭐 크리스탈이 깨졌던가 뭐가 있겠죠. 그죠? 이걸 크리스탈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그죠? 이 보호막을 씌워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주파수 카운터인데요. 동영상이 좀 잘못됐네요. 자, 이 크리스탈 양부 판별 테스터기는 바로 이거죠. 이거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아답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조를 했어요. 아답터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그 별도 전원을 안 넣더라도 220V만 인가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제 나름 개조를 한 겁니다.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파워 버튼을 누르게 이제 요게 지금 요겁니다. 요 크리스탈이에요. 요게 14.318MHz의 크리스탈입니다. 그거를 탈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14.3 탈거를 해가지고 이 커넥터 있죠? 크리스탈 삽입구에다가 전원을 넣고 요 삽입 꽂습니다. 이렇게
꽂게 되면 요 디스플레이 창으로다가 이 표기면과 같은 14.318MHz의 그 주파수가 표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크리스탈, 크리스탈이라는 소자는 그렇게 뭐 나가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분량은 있습니다. 메인보드에서도 보면 사우스 브리지에 공급되는 32.768kHz의 그 크리스탈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부팅이 안 되겠죠. 왜냐면 사우스가 동작을 해야, 그죠? 부팅 회로가 동작하다 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지그가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건 상당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 소자 양부 테스터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고가 장비지만 주파수 카운터라는 게 있어요. 주파수 카운터. 얘는 이제 그 크리스탈을 전문적으로만 재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브가 있는데 A 채널과 B 채널이 있어요. A 채널은 500MHz까지, B 채널은 500메가 이상까지를 잴 수 있는 그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A 채널에 놓고 하죠.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그 AD 보드에 접지에 물리고 하나 프로브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탈 단자에 됐을 때 여기 지금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펑션이 있는데 펑션 한번 누르면 요게 지금 킬로헤르츠로 잴 거냐, 또 한번 누르면 메가헤르츠로 잴 거냐 나와요. 그 다음에 확인, 컴퓨터 확인을 누르고 측정을 하면 되겠죠. 요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 양부 측정을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자, 전원을 놓고 프로브에 접지를 물리고 프로브 한쪽을 갖다가 댔더니 14.318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테스터,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이게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글쎄 제가 전번에 한번 저도 리골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했더니 왜 안 나오죠? 하고 나올 텐데, 그런데 다른 건 뭐 예를 들어서 PWM이라든가 어떤 스텝다운 컨버터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 크리스탈을 재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 무슨 뭐 정밀도 차이인지 기계의 어떤 그 가격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크리스탈을 전문적으로 얘는 이런 주파수 카운터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쓰면 좀 편리하겠죠. 요 이제 크리스탈을 쟀더니 14.318 정확히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접지에 물리고 14.318 나오죠. 그죠? 14.318. 예, 그래서 이런 주파수 카운터가 있다 하는 장비를 한번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제 전원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이제 전원부 쪽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AD 보드 쪽에 보면 우리가 보통 메인 전원부하고 보조 전원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12V가 인가가 되면, 12V가 인가가 되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스위칭 레귤레이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스텝업 컨버터가 있고 스텝다운 컨버터가 있는데 얘는 스텝다운 컨버터죠. 12V를 갖다가 강압을 하는 거죠. 5V로다가. 그래서 12V가 들어가면, 그죠? 이 스텝다운 컨버터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12V가 들어가서 안에 내부 펄스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아웃풋 5V를 출력하는데, 이 5V는 그죠? 직류성이 아니라 맥류성이죠. 맥류성이기 때문에 최종 부하가 쓰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맥류성 전원을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최종 부하의 공급을, 즉 LDO 레귤레이터에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주 전원부에 쓰이는 이 스텝 다운 컨버터,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제 5단자라고 해서 다리가 5개 있는, 그죠? SMD 타입의 5단자 레귤레이터를 썼는데 요즘 나오는 것은 거의 그 SOIC 8핀 타입의 이런 타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초기에 나왔던 거하고 많이 본 사람들은 헷갈려가지고 옛날에 5단자의 레귤레이터가 어딨냐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다리만 8개 나왔지 이 레귤레이터의 어떤 그 동작 원리는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다리가 8개 있는 이 8핀 SOIC 8핀짜리의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2V가 제대로 들어가느냐, 아웃풋이 제대로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제대로 출력되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DC 모드로 놓고 일단은 입력 전압이 12V가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단자를 보면, 그죠? 단자를 보면 요 8번 단자, 얘가 VC 단자예요. 그죠? VC 단자예요. 쟤니까 뭐 10V 정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2V가 들어가서 내부의 발진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과연 5V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발진이, 이 출력이 되는 발진은 직류가 아니라 맹류성이라고 그랬죠. 발진이 되는 그런 소자들은 뭡니까?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라고 했죠. 발진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이 지금 스위칭 레귤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텝다운 컨버터도 바로 출력 5V가 나오면서 제대로 이 발진이 제대로 지금 파형이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일단은 입력은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출력 쪽도 재야 되겠죠? 그죠? 출력 쪽이 몇 번 단자예요? 6번 핀입니다. 6번 핀. 요 6번 핀이에요. 디지털 테스터기 되면 5V가 DC 전압으로 나와요. 얘는 DC가 아니라 맹육성 전압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진 파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발진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바로 6번 단자로다가 5V가 나오는데, 얘는 맹육성이 직류가 아닌 맹육성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쇼트키 다이어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5V를 DC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이게 굳이 씁니까? 780 같은 거 쓰면 12V 가서 5V가 나오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죠. 왜 이러죠? 여러분 왜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왜 쓸까요? 왜? 예? 780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단자가 3개 나와 있는 780을 쓰죠. 이 단자가 이렇게 레귤레이터가 이렇게 생긴 거, 보통 우리가 레귤레이터는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하고 LDO 레귤레이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게 LDO지, LDO. 소수점 단위의 출력을 하는 거. 이건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 얘는 소수점 단위 출력을 못 하죠. 그죠? 이 7805 같은 경우는 (780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는 이제 12V가 들어가서 5V를 출력하는 것은 맞는데 얘가 최대 출력이 1A 밖에 출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써가지고 이 최정보에 분배를 해줄 때 이 딸리죠. 이 볼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류가 중요해요. 전류는 힘이죠. 전기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V를 받아서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스텝다운 컨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얘는 보통 3A에서 5A까지의 출력을 충분한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 소자가 바로 스위칭 레귤레이터다. 그래서 7805 같은 이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를 못 쓰는 거죠. 그죠? 이 최대 암페어 때문에, 출력 암페어 때문에 못 쓰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란 얘기죠. 780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안에 스위칭 해가지고 뭐 이거를 LC 필터를 통해서 그렇게 왜 만들어줘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출력 전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모니터 아답터가 나갔어요. 아답터가 나가서 12V 3.5A를 쓰는 아답터에 나갔어요. 근데 집에 굴러다니는 아답터가 있어요. 보니까 12V가 맞아. 전류는 생각 안 하고 12V 1A짜리를 아답터가 굴러다니는 게 있어서 꽂으니까 동작을 합니까? 동작 안 하죠. 왜? 12V 전압은 나오지만 전기의 힘을 나타내는 암페어, 즉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소자들이 동작을 못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매장에 아답터를 사러 왔는데, 이거 집에 굴러다니는 게 이 12V가 있어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보니까 그 뭐 1.5A짜리더라고요. 안 되죠, 당연히. 5A짜리를 걸어놓고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압이 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이 전류의 세기가 중요하다 설명하니까, 자기가 전기칠에서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런 이제 우스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출력적으로 재니까 5V는 나와요. 근데 얘는 DC 성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부의 펄스 발진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발진 파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갖고는 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체크를 했죠?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6번 핀에 쟀을 때 정상적인 파형이 출력되고 있는지, 5V가 나오더라도 파형이 왜곡되면은 이런 소자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골은 항상 그 골은 파형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자의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V를 재고, 그죠?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오실로스코프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6번 핀을 오실로스코프로 찍었을 때 바로 이런, 그죠? 펄스 발진 파형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직류가 아니죠. 맹류성의 발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여기서 비로소 DC를 만들어준다.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게 어디 또 있죠? 드라이버 보드라든가, 그죠? 인버터 쪽에도 바로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이런 파형이 나와서 우리가 뭡니까? 특히 LED 백라이트 쪽에는 뭡니까? 그죠? 이렇게 펄스 발진을 승합해서 나오지만 이런 걸 바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백라이트가 원하는 전류를 생성해서 공급해줘서 백라이트가 켜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정상 동작되면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죠? 그런 것은 뭐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죠. 자, 정상 동작되는데 이걸 찍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작이 안 될 때는 5V가 나오는데 5V가 나면 동작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발진 소자들은. 이 파형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왜곡됐다. 파형이 이렇게 나오다가 또 좀 줄어들었다가 또 크게 나왔다가 이렇게 났다. 이건 정상적인 안에서 발진 스위칭이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로 판정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입력이 제대로 되나 찍어봤어요. 12V 나오죠, 정확하게. 그죠? 12V가 나옵니다. 입력은 제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12V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전압이 출렁되고 있다. 그죠? 출렁되고 있다.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전기 12V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콘덴서를 거쳐서 여기 공급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 용량 감퇴가 됐던가 문제가 되면은 전압이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전압이 쟀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지금 정확하게 5V가 나오고 있죠. 이게 출렁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출렁되고 있다는 얘기는 발진 스위칭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실로스코프로 바로 비로소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쟀을 때 여기 이 출력팬이 쟀을 때 이런 오실로스코프상에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파형이. 그죠? 아, 이래야 정상이구나. 그럼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문제가 없는데 어디 쪽에 문제일까? 콘덴서가 문제일까? 아니면 최종 부하 쪽에 어떤 진행성 불량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추적 60분 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소자에 대한 특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발진을 내는 소자, 발진하는 소자들은 전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파형을 측정해야 된다. 뭐로 측정해야 된다? 오실로스코프로. 테스터기는 뭐냐?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는 아니다고 얘기했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이 파형을 눈에 보여주는 이런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소자가 정확한 정상 동작을 하는 소자다, 아니면 불량 소자다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보조전원부 쪽에서는요, 다음 강좌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